여러분, 한 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무려 20% 가까이를 단 하나의 외국 기업이 책임진다면 믿어지시나요? 상상이 가세요? 국가 경제의 5분의 1이 남의 나라 기업 손에 달려있는 나라, 바로 베트남과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냐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장사 좀 안 되네, 허리띠 졸라매자 라고 결제 서류에 도장 한번 찍으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그 즉시 파란불로 곤두박질 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회장을 국빈처럼 모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니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나 호치민의 카페에 가보면 베트남의 미래라는 2030 젊은 세대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갤럭시가 아닙니다. 열의 일곱은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재폰이다, 힙하지 않다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청년들이 비싼 아이폰을 살 수 있는 돈, 그 구매력의 원천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아이폰을 사랑하지만 국가 경제의 심장은 갤럭시로 뛰고 있는 나라.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험하고도 기묘한 베트남의 삼성 딜레마를 통해 한 국가가 특정 기업에 맹목적으로 의존했을 때 벌어지는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반도체 몰빵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새겨야 할 교훈까지 이어집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삼성이 가진 위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해외 경제지들이 베트남을 비꼬아서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남입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삼성이 됐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 박린성에 첫 휴대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들이 밭을 갈던 그곳이 지금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인 50%가 바로 이 베트남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용 효과는 또 어떨까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현지 직원 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공장 근처 식당, 운송업 등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 아니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 국민의 밥줄이 삼성에 달려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박린성이라는 지역의 GRDP 절반 이상이 삼성에서 나옵니다. 수출 지표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2년 기준 삼성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약 650억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17.55%에 해당합니다. 거의 20%죠. 지구상 어떤 나라도 특정 외국 기업 하나가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극단적인 기형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공항에 장관들이 줄을 서고 총리가 직접 영접을 나옵니다. 전기세 깎아주겠다, 법인세 평생 면제해주겠다, 삼성 공장 전용 도로나 송전탑을 깔아주겠다. 사실상 국빈 대우를 넘어 국가의 생명줄을 진 상전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지만 몰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경제학의 오랜 격언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베트남은 이 격언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2023년부터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전 세계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기억하시죠? 삼성전자도 적자를 내내 만회하던 그 시절입니다. 삼성 수원 본사는 당연히 냉정한 경영 판단을 내립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 베트남 공장 가동률을 낮춰라, 생산 줄여라. 한국 본사에서 내린 이 지시 하나가 베트남 경제에는 핵폭탄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2023년 1분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3.32%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시장 전망치가 6%대였는데 반토막이 난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 통계청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보통 정부는 핑계를 대기 마련인데
이때는 너무나 명확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및 전자부품의 생산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내수 부양 정책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공장 쉽니다 하면 베트남 국가 성장률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곤두박질 치는 구조. 이것이 바로 경제 주권을 외국 기업에게 저당 잡힌 나라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 거인, 인도의 부상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냉정합니다. 국적? 의리?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떠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사랑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인건비가 싸고 말을 잘 들어줘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구 14억 명,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나라가 우리한테 오면 더 싸게 해줄게, 보조금 줄게 라며 손짓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노이다 공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던 생산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 뭐냐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는 내라는 국제 약속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삼성에게 세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면서 붙잡아뒀는데 이제 국제법 때문에 강제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세금 혜택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굳이 베트남에 올인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베트남 경제는 엑소더스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정부 관료들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역사책을 펼쳐봐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역사적으로 아주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바로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핀란드는 노키아 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노키아의 매출은 핀란드 GDP의 4%, 수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삼성 수출 비중인 17.5%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당시 핀란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노키아가 망하겠어? 휴대폰 세계 1등인데? 하지만 영원한 건 없었죠.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 노키아는 거짓말처럼 몰락했습니다. 그 후 핀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기업 하나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세수가 펑크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핀란드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긴 침체기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핀란드가 될 위기 앞에 서 있다. 삼성이 영원히 베트남을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환상일 뿐이며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베트남은 핀란드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팝콘 먹으며 보셨나요? 이제 그 거울을 돌려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을 비춰볼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는 베트남을 보며 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90%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회사가 만듭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넘나듭니다. 우리도 구조적으로 베트남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원화를 팔고 나가서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합니다. 베트남이 외국 기업 삼성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우리 기업 삼성에 의존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한 극단적 쏠림은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경쟁자들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턱 밑까지 쫓아왔고 미국과 일본은 다시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겠다고 난리입니다. 만약 10년 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TSMC나 인텔에게 밀린다면? 그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줄 제2의 삼성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베트남 국민들이 아이폰을 쓰면서 삼성 덕을 보는 모순을 비웃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이자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인이 휘청거리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국가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을 혐오하거나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생력 없는 성장이 얼마나 사상도각인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 한 자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 하나가 잘못되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인 우리도 다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삼성도 잘 되어야 하고 베트남 경제도 홀로 서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도체 신화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바이오, AI, 2차 전지, 방산 등 우리를 먹여 살릴 튼튼한 기둥을 더 많이, 더 빨리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베트남과 삼성의 위험한 동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과연 베트남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멘토,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